내가 처음 그 마을을 알게 된 건 서산에 있는 오래된 지도 때문이었다. 퇴근 후 우연히 들른 헌책방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지도 한 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용두리우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터넷 검색엔 그 마을의 흔적이 단 한 줄도 없었다. 서산시청 기록에도 국토정보공사 지리자료에도 없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마을처럼.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지도였다. 용두리라는 마을 표시 옆에 누군가 붉은 펜으로 원을 그려두고 짧게 이렇게 적어놨다. 밤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난 평소에 버려진 마을, 폐가, 오래된 전설을 기록하는 취미가 있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간을 다시 찾아가서 기록하는 일. 그게 나한테는 단순한 취미 이상이었다. 어쩌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일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날 밤 난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지도를 확대해서 봤다. 서산과 태안 경계 사이 이름도 없는 산길이 꼬불꼬불하게 이어진 끝자락에 용두리가 있었다. 도로는 끊겨 있었고 대신 작은 하천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지형적으로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다. 하지만 그 붉은 원이 나를 계속 끌어당겼다. 며칠 뒤 난 결국 그곳으로 향했다. 서산 시내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달려 들어가자 포장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길 옆에 논밭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차량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인식하지 못했다. 도로 끝에는 녹슨 철문이 길을 막고 있었고 통행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철문 옆에는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진흙이 굳어붙은 운동화.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누가 왜 이런 곳에 신발을 두고 갔을까? 그때부터 불안감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기로 했다. 산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가시덤불이 허벅지까지 자라 있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나뭇잎이 계속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의 방향이 계속 내 등 뒤에서만 들려왔다. 마치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 따라오는 것처럼. 산길을 30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용두리라는 낡은 표지판이 나타났다. 녹이 슬어 글자 일부는 지워졌지만 확실히 용자는 남아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바람이 멈췄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조용했다. 마을 입구에는 무너진 초가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우물 안을 들여다봤다. 빛이 닿지 않아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희미하게 물 위로 무언가 떠 있었다. 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흰색 옷의 소매 같았다. 사람 팔처럼 물에 떠 있는 그 모양이 너무 생생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구 있어요?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왔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대신 내 발밑에 돌멩이가 툭 하고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곧 아주 작고 얇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말하면 속삭임이었다. 분명히 들렸다. 돌려줘. 그 단어는 너무 분명했다. 난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내 뒤에 누군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저 내 바로 등 뒤에서 미묘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냄새는 축축하고 오래된 흙냄새 같았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 냄새였다. 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아주 천천히 내 어깨 위로 무언가의 손이 얹혔다. 차갑고 축축한 손, 가늘고 길게 뻗은 손가락. 그 손끝이 내 목 뒤를 스치자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여기 오면 안 돼.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소리엔 온기가 없었다. 바람도 숨도 체온도 없는 목소리. 그 소리는 한참 동안 내 귓가를 맴돌다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아무 방향도 모르고 단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었다. 뛰어도 같은 우물이 앞에 있었다.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내 손전등의 빛만이 유일한 생명선처럼 깜빡였다. 그때였다.
우물 옆에 서 있던 흰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얼굴이 나였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산을 빠져나온 기억은 분명하다. 나뭇가지에 팔이 긁혀 피가 나고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로 무작정 뛰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간신히 포장도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였다. 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내가 뭘 본 건지, 왜 그 얼굴이 나였는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첫날 밤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다. 거기엔 분명 내 얼굴이 있었는데 물방울 사이로 내 눈동자가 아주 잠깐 반대로 움직였다. 눈을 깜빡이는 타이밍이 미세하게 어긋난 것이다. 착시겠지.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했다. 그날 이후부터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난 항상 그 마을의 우물 앞에 서 있었다. 달빛이 비추는 어둠 속 물 위에는 내 얼굴이 떠 있었다. 그 얼굴이 나를 보며 웃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돌려줘. 그 말과 함께 물 위의 얼굴이 내 쪽으로 기어 올라왔다. 그때마다 난 소리를 지르며 깼다. 땀으로 젖은 이불은 새벽마다 차가웠다. 이 일이 반복되자 결국 난 다시 그 지도를 꺼냈다. 두려웠지만 이유를 알아야 했다. 왜 그런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서 내 얼굴을 봐야 했는지. 서산시청의 기록보관소를 찾았다. 직원은 오래된 문서 보관실에서 묵은 서류를 한참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용두리요? 오래전에 폐마을된 곳 아니에요? 거기 지금은 아무도 안 살 텐데요. 언제 폐마을이 됐습니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978년쯤으로 기억합니다. 태풍 피해로 마을이 완전히 무너졌고 실종자가 많았어요. 그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집요하게 묻자 그가 조심스레 말끝을 덧붙였다. 그 동네 사람들은 마을이 사라진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믿어요. 다른데요? 마을 중심에 있던 용두우물 때문이래요. 거기서 뭔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용두우물, 그게 내가 봤던 그 우물의 이름이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직원은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나에게 조용히 경고했다. 그쪽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요즘도 그 근처에서 실종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등산객들이 방향을 잃고 돌아오질 못했거든요. 나는 그날 기록보관소를 나와 바로 서산 시내의 작은 여관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용두리 실종, 서산 폐마을, 용두우물. 하지만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다. 단 한 번 오래된 지역 게시판에서 눈에 띄는 글 하나를 찾았다. 작성자는 이름도 없이 이 글을 보면 연락하지 마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내용은 이랬다. 1978년 용두리에서 제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용의 형상을 새긴 나무상을 우물에 가라앉히며 빌었다. 죽은 자가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 하지만 그날 밤 우물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다음 날 제의를 주도한 사람의 아들이 사라졌다. 그 이후 마을 전체가 폐쇄됐다. 글은 거기서 끝났다. 그 밑엔 아무 댓글도 달리지 않았다. 누가 썼는지, 언제 올렸는지도 불분명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돌려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다. 마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누군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인 것처럼. 다음 날 새벽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툭툭툭 3번씩 규칙적인 두드림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 앞 바닥에 흙이 잔뜩 묻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남자가 우물 옆에서 제의를 올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의 맨 오른쪽 사람의 얼굴이 나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의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기다린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는 계속 바람이 불고 유리창이 흔들렸다. 그 바람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가 들렸다. 돌려줘. 이제는 그 목소리가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내 머리 뒤에서 들려왔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나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 그 웃는 얼굴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네가 돌아올 차례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뒷걸음치다 벽에 부딪히자 창문 속의 내 얼굴이 그대로 따라왔다. 유리 안팎이 뒤집힌 듯 반대편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용두리에 갔었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 전에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 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우물은 사람의 기억을 삼켜요. 들어간 사람은 결국 자신을 마주치게 돼요. 그게 용두리의 저주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절대 거기서 나온 걸 집에 두지 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집에 두지 말라니. 나는 급히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내 가방 안에는 그날 마을에서 주워온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돌멩이는 희미하게 젖어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다. 그 돌멩이를 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탁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무겁게 울렸다. 딱딱한 소리라기보다 마치 뭔가 안에서 숨을 내쉬는 소리 같았다. 가방 속엔 그 돌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그걸 챙겼다는 기억조차 없었다. 그날 마을을 도망칠 때 분명히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축축하게 젖은 그 돌이 있었다. 형체는 매끄럽고 둥그렇지만 가까이서 보니 표면에 희미하게 문양이 새겨 있었다. 용처럼 보이는 곡선이 얽혀 있었다. 나는 종이로 돌을 감싸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하지만 봉투를 버리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돌이 내 손을 붙잡는 느낌이 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냉기가 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놓아주지 않았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귀에서는 계속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점점 사람의 목소리처럼 변했다. 그걸 왜 버렸어? 나는 베개를 얼굴에 눌렀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눌렀는데도 목소리는 머릿속 안에서 계속 맴돌았다. 새벽 4시쯤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그와 동시에 휴대폰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전화기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지만 카메라 앱이 자동으로 켜져 있었다. 그리고 셀프 모드 화면 속에 내 뒤편에 무언가 서 있었다. 희미한 그림자, 사람의 형체. 하지만 문제는 그 그림자가 나와 같은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 내가 고개를 돌려도 그림자는 그대로였다. 가만히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 충격음 이후 모든 게 조용해졌다. 오직 내 숨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쳤다. 아침이 되자 창문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 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수신인란에는 내 이름이, 발신인란에는 용두리 관리소리소라고 적혀 있었다. 용두리 관리소? 그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내가 전날 버렸던 그 돌멩이가 들어있었다. 젖은 흔적 하나 없이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다. 그 위에는 쪽지 한 장이 얹혀 있었다.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물은 돌아올 길이다. 그날 이후 내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냄새부터 온도까지. 방 안에 들어서면 어디선가 젖은 흙냄새가 따라왔다. 그 냄새가 너무 익숙했다. 용두리 마을, 우물가의 냄새였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샤워를 해도 향수를 뿌려도 몸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젖어 있었다. 그리고 내 몸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손등에 검은 자국이 생겼다. 처음엔 멍처럼 보였지만 며칠 후 그 모양이 점점 변했다. 얽히고 휘감기며 용의 비늘 같은 문양으로 바뀌어갔다. 그때부터 난 밤마다 깨달았다. 내 꿈속에서 나는 항상 우물 안에 있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물 아래에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아니라 그 나와 닮은 다른 나였다. 그가 웃었다. 너는 이미 안에 있었어. 밖에 있는 건 내 껍데기야. 그 말과 함께 물속에 나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강제로 아래로 끌어내렸다.
입안으로 차가운 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 순간 눈을 떴지만 입에서는 진짜로 물이 흘러나왔다. 흙탕물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신과에 가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없어진 마을에서 나 자신을 봤고 그 이후 우물의 저주가 따라왔다고? 누가 믿겠는가? 그때 며칠 전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여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당신 아직 돌을 가지고 있죠? 버리지 마요. 그건 저주를 옮기는 매개체예요. 없애면 당신이 완전히 그 자리에 흡수돼요. 그녀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이미 늦었다는 걸. 그 돌이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그녀가 보낸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용두리에 가요. 우물을 다시 찾아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결심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면 끝을 봐야 했다. 그 돌을 들고 다시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출발 전날 나는 이상한 일을 겪었다. 샤워 중에 문득 고개를 숙였는데 배수구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 올라왔다. 손으로 잡아당기자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생명 있는 무언가의 체온 같았다. 그리고 내 귓가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돌려줘. 그건 네 것이 아니야. 그 순간 욕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런데 이번엔 눈동자 하나가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다. 눈을 깜빡이자 그 눈이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웃음 뒤로 내 입이 아닌 다른 입에서 단어가 새어나왔다. 곧 문이 열릴 거야. 그날 이후 안면도의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퍼지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도 이장님 가족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밥을 하던 솥이 그대로 굳어 있었고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는 이상하게도 짠내가 강하게 났습니다.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말했지만 그날 밤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바닷물 냄새가 났어요. 새벽에도요. 낮은 파도 겹속삭힘. 당시 태안해경 소속이었던 한 경위의 증언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조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륙에 있는 집인데 우리가 들어갈 때 바닥에 물이 흥건했어. 짠물이었고 생선 비늘이 떠 있었어. 근데 그날 비도 안 왔거든. 이 사건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으로 종결 처리했고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한 노인의 증언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는 안면도 남쪽 갯바위에서 검은 천조각과 부서진 핸드폰을 주웠다고 했습니다. 화면은 이미 망가져 있었지만 메모리칩 안에는 영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B. 노이즈. 영상은 어두운 방 안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조명이 거의 없었고 그 틈으로 희미하게 바닥이 젖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리? 들리지? 밑에서 계속 불러. 잠시 후 영상이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는 소리, 비명조차 나오지 않은 채 영상은 끝났습니다. 그 영상의 날짜는 이장님 가족이 사라진 바로 그날 새벽 2시 41분이었습니다. 태안에는 지금도 밀물이 들어오는 밤이면 파도 소리 사이로 사람 목소리가 섞여 들린다고 합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은 며칠 후 바다를 바라보다가 사라진다고요. 사건이 일어난 지 47일 뒤 태안군 안면읍 보건지소 근처에서 한 여성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신원 미상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DNA 대조 결과 사라진 이장님의 큰딸 이서진 당시 27세로 밝혀졌습니다. 신박기 삐 그녀는 발견 당시 옷이 젖은 상태였고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의료진이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가 계속 물소리가 들린다며 귀를 막고 있음, 잠들 때마다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반복적으로 그게 내려왔다라는 말을 함. 짧은 정적 후 이서진 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날 아빠가 바다를 보자고 했어요.
그 집 뒷산에 오르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바다가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산 아래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바람, 파도 멀리서 들리는 소리. 그녀는 그날 새벽 가족들이 잠든 방에서 쿵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물방울이 스며나오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닷물이요. 근데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아빠가 물속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물속 저음, 이 웃튀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여성 목소리, 거기 있지. 그 얼굴, 사람 아니었어요. 눈이 없었고 입이 너무 넓었어요. 근데 그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던 중 무릎 아래까지 물에 잠긴 도로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길을 확인했을 때 그곳은 평소처럼 마른 아스팔트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환각이라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위치는 사건 현장에서 8km 떨어진 보건지소였는데 그 길은 모두 바다를 건너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효과음, 바람, 멀리서 파도치는 소리. 조사관들이 수색을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집 쪽만 이상하게 짠내가 났을 뿐이에요. 그녀는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새벽 2시마다 창문 쪽을 향해 손을 내밀 뿐입니다. 기록 1. 태안경찰서 실종사건 반 수색일지. 이서진 실종사건 당시 거주지 주변을 재조사함. 기존 지도상 산하리 132 1번지 주택이 존재하지 않음. 현장 접근 중 GPS 신호가 불안정해짐. 지도에는 그 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사건 당시엔 사진도 있었고 위성 지도에도 분명히 집에 그림자가 찍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엔 나무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맞죠? 분명 여기가 그 집이 있던 자리라던데요. 좌표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GPS가 계속 밀려요. 이 위치가 자꾸 바다 쪽으로 끌려갑니다. 짧은 정적. 그들이 서 있던 곳은 산비탈 아래 바다와 마을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한때 집이 있었다던 자리는 잡초로 덮인 공터처럼 보였지만 땅이 이상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발밑. 여기 뭔가 단단하죠? 콘크리트예요. 묻은 겁니다. 쇠막대기로 땅 긁는 소리, 철근 긁히는 소리.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낡은 바닥 타일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흙 속에서 노란색 페인트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색을 지워둔 듯들 페인트 자국은 일정한 원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양 같았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무언가를 막기 위해 그려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취재진이 열을 감지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켰을 때 그 원형 안쪽에만 온도 변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보다 약 7도 낮았습니다. 형사님, 이건 그냥 땅이 아니라 무덤 아니에요? 무덤이라면 왜 이렇게 얕지? 짧은 정적, 그때 바닥에서 쿰테. 지금 들으셨어요? 안에서 무슨 조용히 장비 내려놔요. 파보죠. 흙 퍼내는 소리, 금속과 돌 부딪히는 소리. 그들이 40cm쯤 파내렸을 때 흙 사이로 비닐 포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속으로 된 손잡이가 달린 낡은 철문 조각이 있었습니다. 문이네요. 집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땅 밑에 있지? 문 밑으로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냄새가 짠내랑 썩은 내가 섞여 있어요. 그들은 문을 완전히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닥 아래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문 아래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물이 스며드는 소리, 점점 새지는 물줄기, 그리고 멀리서 쿵쿵 문두드리는 들었어요. 안에서 누가. 형사님, 나와요. 이거 안 좋아요. 나와요. 급하게 도망치는 발소리, 숨소리, 카메라 흔들리는 소리.
기록 종료. 2023년 8월 19일 오후 3시 12분. 현장 조사 중 이상 현상 발생. 참여자 전원 철수, GPS 장비 손상, 발견된 분은 현장에 남김. 그 후 그 자리는 다시 흙으로 덮였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폐가 흔적 없음, 단순 지형 오류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둔 그 카메라 한 대가 이틀 뒤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카메라 전원 업. 짧은 영상 속에는 물결 위로 문 하나가 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한 여성의 손이 천천히 기어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바닷가 근처에서는 밤마다 파도 대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4일, 사건이 끝난 지 6, 7일째 되는 날, 태안군 요양병원 병동 3층, 이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남겼습니다. 환자 기록. 나는 아직 그 소리를 들어요. 새벽 2시면 창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그건 분명 물속에서 들려요. 바다에서 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묻죠. 그날 밤 왜 혼자 살아남았냐고. 근데 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남은 거예요. 그녀의 기록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문장 사이가 끊어지고 단어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문, 물, 웃음, 아빠, 그리고 그게 올라온다. 현장 기록상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 집의 위치가 지도상에서 사라진 이유. 둘째, 집터 밑에서 나온 문. 지적도 확인 결과 그 부지는 원래 오래전 바다였다고 한다. 1979년 간척 사업으로 매립된 땅. 즉, 그 집은 바다 위에 지어진 집이었다. 당시 마을 노인 중 한 명이 말했다. 그 땅엔 예전에 물의 재단이 있었다고. 홍수 때마다 제를 지내던 곳. 그 자리에 집을 올리면 안 된다고. 그녀의 아버지 이장님은 그 재단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바다가 한 번씩 집 앞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바닥에 노란색 원을 그려 무언가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원이 희미해졌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고 바람이 세찼습니다. 그날 바다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빠가 바닥을 손으로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누가 아빠 손을 잡았어요. 그게 물이 아니었어요. 사람 손이었어요. 그 손이 나를 보고 웃었어요. 입이 물처럼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서진아. 반응 이상. 맥박 떨어집니다. 그녀는 그날 새벽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손을 유리창에 올려놓은 채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바람, 유리창 두드리는 톡톡소리. 그리고 창문 너머에서 작은 손 하나가 그녀의 손을 따라 그렸다고 합니다. 이서진 사망 후 병실 외부 창문을 닦던 요양원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창문 외벽 유리에 손자국 2개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작은 손, 다른 하나는 손가락이 4개였다. 그날 이후 그 바다 근처에서는 새벽마다 바람이 멈추고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단지 파도 소리라고.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날의 목소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 집도 그 물도 아직 어딘가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날 그 집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사람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망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그날 내가 본 것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 해남은 조용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나는 일 때문에 며칠간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숙소를 구하려던 중 현지인 한 명이 이상한 말을 했다. 거긴 가지 마요. 저 아래 일본인 집 말이에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거긴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밤마다 불빛이 보여요. 누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일본인 집을 찾았다.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 바닷가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을 따라가면 폐가처럼 생긴 집이 있었다. 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지붕엔 오래된 기와가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당은 정리된 듯 깔끔했다. 누군가 최근에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습한 공기,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낯선 향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일본 향 같았다. 교토 여행에서 맡았던 오래된 절의 향내와 비슷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버려진 집치고 너무 조용했다. 심지어 바닷바람도 그 안에서는 멈춘 듯했다. 거실 쪽으로 들어가자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흑백 사진 속에는 일본군 복장을 한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남자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굳어 있었다.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이게 뭐지? 사진 뒤를 들춰보니 희미하게 일본어가 적혀 있었다. 쇼와 19년, 해남 자택에서 1944년이었다. 그때는 해남에도 일본군이 주둔했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2층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위층을 걸어 다니는 듯한 발소리였다. 딱딱딱! 규칙적인 간격. 나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발소리가 멈췄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오래된 나무에 신음을 냈다. 그때 코끝에 스치는 냄새, 향 냄새였다. 분명히 조금 전에도 느꼈던 그 향, 일본절에서 피우던 향 냄새였다. 하지만 이번 훨씬 진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피우는 듯한 강렬한 향기였다. 2층은 방 2개뿐이었다. 문이 닫힌 방 하나, 열린 방 하나. 열린 쪽부터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자 누군가 서 있었다. 창가 앞에 희미한 불빛에 비친 그 실루엣은 너무도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사람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가 길었다. 바람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 옆에는 짙은 붉은 줄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목을 맨 흔적처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의 눈은 까맣게 비어 있었다. 눈동자가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다. 나는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부딪혔다. 손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번쩍였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이 벌어진 채 마치 무언가를 외치려다 멈춘 듯.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입이 점점 커지고 눈이 부자연스럽게 뒤틀렸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아무리시 해남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향 냄새는 아직 내 옷에 남아 있었다. 차에 올라타서 백미러를 봤다. 그녀가 있었다. 뒤에. 차밖이 아니라 뒷좌석에. 백미러 속에서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얀 셔츠,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녀는 그냥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맞은 그 순간 시간은 완전히 멈췄다. 소리도 바람도 세상도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흙길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고 차는 미끄러지듯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뒷좌석을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정확히 아무도. 백미러를 다시 봤다. 그녀도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미쳤나?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나는 손등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착각이야. 착각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를 몰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머리카락 끝에까지 그 향 냄새가 남아 있었다. 씻고 나왔는데도 코끝이 계속 그 향을 찾아다녔다. 나는 결국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확인했다. 혹시 내가 본 게 찍혔을까 싶어서. 카메라에는 내가 폐가 안으로 들어간 장면이 고스란히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전까진 모든 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계단을 밟는 순간부터 화면이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음성이 깨지고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던 창가 장면이 나왔다. 내가 분명히 누구세요?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 영상 속에서는 그녀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녀가 무표정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영상에서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이상했다. 기쁨도 반가움도 아닌 마치 오래 기다렸던 걸 드디어 봤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급히 영상을 껐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다. 조명 스위치도 아니고 문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 작은 게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책상 위였다. 아까 찍었던 사진. 그 일본인 남자와 여자아이가 담긴 흑백 사진이 내 가방에서 나와 있었다. 나는 손이 얼어붙은 듯 굳었다. 그 사진을 폐가에서 주워서 가져온 적이 없었다. 확실히 기억한다. 사진은 벽에 걸려 있었고 나는 만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내 가방 안에 있었다. 사진의 모서리가 젖어 있었고 종이에서 향 냄새가 났다. 그 냄새였다. 폐가 안에서 맡았던 그 향. 나는 급히 문을 열고 숙소를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숙소 앞은 어둡고 멀리 바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우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낡은 원룸 옆집 창가에 여자가 서 있었다. 마을 사람인 듯 희미한 불빛 아래서 손을 흔들었다. 그 집 갔다 오셨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집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일본 여자 귀신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는 전쟁 끝날 때 자기 아이랑 같이 목을 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일본 군인이 그 여자를 버리고 갔대요. 아이 아버지였죠. 그 여자는 이곳 해남에서 조선 여자라고 숨기고 살았는데 결국 들통났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집을 불태우려 했대요. 그때 여자가 아이를 품고 방 안에서 향을 피웠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향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여자는 아직도 자기가 일본 사람인 걸 숨기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숙소 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또 났다. 두 번째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불 꺼진 창문 안쪽에서 하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사진, 그건 나한테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귀를 막아도 그 여자의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치 바로 옆에 누워서 조용히 숨 쉬는 것처럼. 숨이 맞춰질 때마다 내 심장도 그 리듬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방 안의 것들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벽에 걸려있던 달력이 뒤집혀 있었다. 날짜는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내 책상 위의 종이 위에는 낯선 글씨가 쓰여 있었다. 와타시와 마다 고코니 이마스. 나는 일본어를 잘 몰랐지만 그 문장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방을 뛰쳐나갔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하이볼라의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쏟아졌다. 멀리서 개가 짖었다. 그리고 그 소리 뒤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바람이 스치자 향 냄새가 흩어졌다. 그 향이 내 목 뒤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그대로 도망쳤다.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그 냄새와 소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걸어도 해남의 길은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골목, 같은 가로등, 같은 파도 소리. 마치 길이 원을 그리며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폐가 앞에 서 있었다. 처음 그 집을 봤던 바로 그 자리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도망치려 했는데 도리어 그 집이 나를 불러들인 듯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둡게 비쳤다. 그 집에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안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그 향 냄새가 다시 느껴졌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문을 밀자 문이 거의 저절로 열렸다. 집안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깨끗했다. 먼지도 부서진 나무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치운 듯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향 하나가 피워져 있었다. 하얀 연기가 천천히 허공으로 올라가며 모양을 만들었다. 그 연기 속에서
여자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얼굴이 또렷했다. 눈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입술이 열렸다. 당신도 잊을 수 없죠?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공기처럼 들렸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더니 내 가슴 쪽을 가리켰다. 당신도 누군가를 두고 떠났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순간 내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몇 년 전 나는 사고를 냈다.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여자친구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때부터 나는 죄책감 속에 살았다.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 이곳 해남으로 내려왔던 거였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갔잖아요. 저도 그 아이를 두고 갔어요. 그 순간 향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요. 이제 괜찮아요. 나는 그 손을 피하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발밑이 무너졌다. 집의 바닥이 갈라지며 시커먼 구멍이 열렸다. 향 연기와 함께 바닷바람이 몰아쳤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 속에서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가 나를 끌고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이야. 하지만 그 냄새, 그 온도, 그 소리 너무나 현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당신은 나예요. 그 말과 함께 나는 몸이 뒤로 당겨지는 걸 느꼈다. 무언가가 내 팔을 붙잡은 듯한 느낌. 차가운 손이 내 손목을 감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바닥의 균열이 사라졌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향도, 연기도, 그녀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저 내 숨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떨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한 가지였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날 새벽 나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눈을 떴는데도 꿈이 끝나지 않았다. 눈앞에는 낯선 방이 있었다. 낡은 목재 벽, 창밖으로 스며드는 붉은 노을, 그리고 작은 향로. 향이 피워지고 있었다. 연기가 천천히 내 얼굴로 흘러들어왔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그 향이 내 폐를 덮었다. 카즈코.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낯설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일본어였지만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바로 닿았다. 나는 몸을 돌렸다. 방 한가운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일본군 장교였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전쟁이 끝났어. 그는 낮게 말했다. 나는 돌아가야 해. 그 말이 떨어지자 내 몸이 떨렸다. 왜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은 여자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분노, 배신, 슬픔, 그리고 절망. 눈물이 내 눈가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건 내 눈물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것이었다. 그럼 우리는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부드럽고 낮은 일본 여자 특유의 억양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고요하게 남자를 바라봤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뒤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가지 마요.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오직 향 냄새만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 쪽으로 걸어갔다. 방 한 구석 작은 소녀가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아이.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 곧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엔 희망이 없었다. 내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그녀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가 본 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인간의 배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조선 땅에서 일본의 이름으로 버려졌다. 그 절망 속에서 향을 피우며 스스로를 정화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향은 정화가 아니었다. 그건 저주의 시작이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향 위로 떨어졌다. 그때 불빛이 일었다. 향로가 넘어지며 불이 번졌다. 불길이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방을 삼켰다.
그녀는 아이를 품은 채 그대로 그 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만하라고.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불길이 번지자 그 여자의 눈이 내 쪽을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당신이 봐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 안으로 직접 들어왔다. 그래야 끝나요. 눈앞이 번쩍이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 속에 남은 향 냄새가 여전히 존재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귀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게 만들려는 존재였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아주 작게 아이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엄마 아직 여기 있어요? 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꿈을 꿨다. 같은 향, 같은 불, 같은 죽음. 매번 눈을 떠도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내 시야를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기억해달라는 간절함만 있었다. 나는 점점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향 냄새가 따라왔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정우 씨, 괜찮아요? 그들의 목소리조차 멀게 들렸다. 내 머릿속엔 오직 그녀의 마지막 말만이 맴돌았다. 당신이 봐야 해요. 나는 결국 결심했다.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려던 마지막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 그녀가 남겨둔 이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저주의 끝일지도 몰랐다. 며칠 동안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 향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씻어도 옷을 바꿔 입어도 심지어 병원에 가도 코끝에서 맴돌았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성 환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존재가 내 안에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결국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폐가가 있던 산중턱. 낮에는 별로 높지 않은 언덕처럼 보였지만 그날따라 산은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다. 해가 지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았다. 길을 따라 올라가자 잡초 사이로 오래된 석등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부서진 도자기 파편과 함께 일본식 문양이 새겨진 향로 조각이 있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손끝이 닿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아직 남아있네. 누군가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나는 급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 속에 아주 희미한 여자의 숨소리가 있었다. 폐가의 문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는 낡은 방석 몇 장과 타다 남은 벽지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방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 불탄 흔적이 있었다. 바닥 중앙이 이상하게 움푹 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재와 함께 작은 흙더미가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그 순간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금속이었다. 작은 은목걸이. 그녀가 아이에게 걸어줬던 그 목걸이였다. 그 순간 머릿속이 울렸다. 수많은 기억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불길, 비명, 아이의 울음,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들렸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아이를 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끝내 눈을 감지 못한 채 엄마의 품속에서 그대로 타들어갔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눈앞에서 재가 조금씩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재 속에서 향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 향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싸늘하고 무겁고 어딘가 끈적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 속에서 들려왔다. 당신은 봤죠? 이제 기억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바닥이 살짝 흔들렸다. 재 사이로 하얀 것이 드러났다. 작은 뼈 조각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 뼈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손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실루엣이 내 앞에 있었다. 불빛 하나 없이도 보였다. 옛날식 하얀 옷, 긴 머리, 그리고 그 눈. 그 눈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 그녀는 아이를 품은 채 나를 바라봤다. 이제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누군가 봐줬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우리 갑니다. 그녀가 아이를 꼭 끌어안자 향냄새가 다시 퍼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무섭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 향은 천천히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방 안의 공기를 맑게 만들었다.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방 중앙에는 조그만 향로 하나가 남아 있었다. 깨지지 않은 완전한 형태였다. 그 향로 안에는 아직 타지 않은 향 한 줄기가 있었다. 나는 성냥을 꺼내 들었다. 불을 붙이고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나는 아주 잠깐 그녀와 아이의 실루엣을 다시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완전히 사라졌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하늘은 맑았다.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나는 향로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요. 산길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봤다. 그 폐가는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는 향 냄새가 다시 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확히 3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해남 근처에 살고 있었다. 처음엔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에서 그녀가 아직 그곳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다. 누군가 새 펜션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 도중 이상한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다. 굴착기가 고장나거나 철근이 부서지거나 밤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일로 인해 공사는 몇 달 동안 중단됐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철거 현장에서 당신 이름이 적힌 편지가 나왔다고 했다. 나는 놀라서 그곳으로 달려갔다. 현장 옆 임시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폐가 안쪽 벽면 안에서 나왔습니다. 묘하게도 봉투가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봉투는 낡은 일본식 서체로 적혀 있었다. 겉면에는 내 이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아래 흐릿하게 기억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래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함께 은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건 내가 그날 향로 옆에서 봤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닦인 상태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기억해 준다면 우리는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봐주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추억이 됩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로 나에게 보냈을까? 아니면 이건 단순히 시간의 장난일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날 이후로 향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몇 달 후 나는 지인과 함께 그 폐가가 있던 자리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지금은 펜션이 완공되어 있었다. 하얗고 깨끗한 외벽, 잔디 정원, 그리고 카페까지 있었다. 전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원 한켠에 작은 향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향로는 낙이 익었다. 모양, 문양, 균열까지. 그녀가 남기고 간 그 향로와 똑같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향 냄새가 났다. 분명 향을 피운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 냄새는 분명했다. 그리움과 슬픔이 섞인 그리고 어딘가 따뜻한 냄새였다. 펜션 관리인이 나를 보고 다가왔다. 그거요. 이상하죠.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아침에 저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 손님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냄새가 참 편하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향로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내 어깨 위로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고마워요.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 향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건 오히려 누군가의 마지막 마음이 남긴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밤하늘을 볼 때마다 그 향을 떠올린다. 누군가는 그걸 귀신의 냄새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건 기억의 냄새다.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남긴 가장 인간적인 흔적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 그 향을 피운다.
그녀가 남긴 향로에 같은 향을 꽂고 불을 붙인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방 안이 잠시 어두워지고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럴 때면 나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속삭인다.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연기는 천천히 흩어지고 그 안에서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본다. 잠시뿐이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듯한 그 표정. 그건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그저 기억으로 남은 한 사람의 엄마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향 냄새가 나면 겁내지 않는다. 그건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이 남긴 향이니까.